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성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난소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이영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경의대병원 산부인과 이영주입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은 이 난소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남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난소암이 뭐 얼마나 좀 위험하고 그런지. 근데 그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다들 이제 사람들이 여성분들과 같이 사는 시대니까는 한번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첫 질문으로 이 난소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난소에 생긴 암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난소암은 알고 계신 것처럼 난소에서 생기는 이제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는 게 맞기는 하고요. 크게 보면 이제 난소암이나 이제 여성분들한테서 생기는 복막암도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보통 많이 걸리시는 암 순서나 이렇게 봤을 때 한 10번째 정도로 그렇게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치료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좀 까다로운 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고요. 난소암은 사실 그렇게 이제 생존율이 5년 생존율 향상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계속 비슷비슷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치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럼 혹시 교수님 이제 다른 암들을 봤을 때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폐암 이런 거라고 해도 여러 종류의 좀 암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난소암도 좀 그렇게 종류가 있을까요? 네, 난소암도 크게 보면 일단 난소의 표면에 생기는 이제 상피성 난소암이 있고 난소 안쪽에 이제 실질적인 그 생식세포에 생기는 생식세포 종양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생기는 그 성삭 간질세포 종양이라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난소암은 상피성 난소암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전체 난소암에서 한 85% 이상 차지할 만큼 거의 대부분의 발생률이 이제 거기에서 확인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이제 세포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눠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도 좀 예후가 좋은 종류도 있고 나쁜 종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라서 이거는 감이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왜 그런 곳에 어떻게 암이 좀 생기는 걸까요? 어떤 거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암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보통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난소암의 원인으로는 반복적으로 이제 매달 생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배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들에서 난소 세포 자체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반복적인 자극 때문에 이제 난소암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배란하는 과정 때문에 난소암이 유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임약으로 이제 배란 과정을 억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난소암을 덜 생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난소암은 이 생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좀 다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난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뭐 우리가 잘 이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브라카 유전자나 아니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진 경우보다는 조금 발생 빈도는 좀 덜하기는 하지만 린치 신드롬이나 이렇게 유전자 상의 뭔가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난소암에 걸리신 처음에 진단받으신 나이가 보면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한 50대 이후, 50대, 60대, 뭐 한 7, 80대 분들도 이제 그때 처음 진단을 받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연세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난소암 안 걸리겠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난소암 발견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부정출혈, 뭐 생리 때. 난소암은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잘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발견이 늦게 되고 네. 그거만큼 치료도 어렵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난소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게 보통 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다른 이제 불편한 증상들을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더 진행된 단계. 예를 들어서 이제 배 안에 다른 암이 다 퍼져서 네. 복수가 너무 생겨서 복수 때문에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장기까지 이제 암이 퍼졌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오시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기는 하고요. 네. 간혹 이제 초기에 네. 발견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분들은 우연히 아니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나 이제 피검사 같은 걸 했을 때 네. 뭐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수술 결과에서 예상치 못하게 암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1기, 2기 이런 때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네. 그럼 난소암 이렇게 좀 진단이나 네. 치료는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네. 뭐 쉽게 미리 이제 암이 걸릴 확률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암이 생겼을 때 아주 초기에 뭔가 확 수치가 변하거나 그런 검사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초음파 검사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난소암이 있거나 했을 때 올라가는 종양표지자 이런 검사들을 이제 건강검진 차원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봐서 만약에 난소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면 그 혹 종류에 따라서 수술로 제거하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 네. 보통은 양성 종양이지만 우리 이제 최근에 빈도는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자궁내막종, 네. 자궁내막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종류의 혹이 있는 경우는 아주 적은 비율, 한 4% 정도는 그 혹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암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 종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잘 봐야 되는 혹은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네. 그게 아닌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이제 난소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혹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불편한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들이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 네. 정말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류의 혹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간에 혹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네. 아니면은 혹 모양 자체가 일반 다른 양성 종양이랑 좀 다르게 암이 좀 의심될 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네. 그런 때는 시간을 미루지 않고 그냥 네.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해서 네. 수술로 최종적으로 이제 아닌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궁암이나 이럴 경우에는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할 예정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네. 때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난소도 그렇게 드러내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난소도 네. 원래 기본은 자궁이랑 네. 난소, 양쪽 난소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자궁, 양쪽 나팔관, 난소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추후에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네. 그런 경우라면 아주 이제 일부의 환자들이지만 배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네. 1기 중에서도 세포 종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전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혹이 있는 그쪽이 표면이나 다른 쪽에도 그냥 퍼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을 남겨두고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자궁이나 이제 한쪽 난소는 이제 추후 임신을 위해서 남겨두고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난소만 제거해도 다른 한쪽이랑 뭐 크게 상관없이 정상 작동을 할까요? 아무래도 둘 다 있는 것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한쪽 난소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 난소의 기능이 막 50%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하나만 남아있게 되면 네. 그쪽 난소도 이제 한 70~80% 이상 반대쪽이 원래 하던 역할까지 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다른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추후에 임신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가능성이 아예 없도록
만드는 거는 아니라서 네. 이제 추후 이제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저희가 남겨두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 그러니까 이제 난소 수술 다 하고 네. 난소암으로 이제 수술하고 항암까지 다 하고 이후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상당히 이 수술을 하는 거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뭐 면역 항암제부터 해서 뭐 표적 치료제 이렇게 항암 치료, 약물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난소암은 좀 어떻게 그런 좀 최신 치료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난소암도 최근에 사실 굉장히 치료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네.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까지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서 파프저에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림파자나 제줄라 같은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재발을 확실히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서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약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거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 난소암도 이제 굉장히 면역 항암제부터 많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그럼 최신 치료 약들을 좀 모두한테 다 쓸 수 있을까요? 사실 모두한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참 네. 좋지만 파프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 네. 그런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약은 굉장히 좋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네.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얻은 조직 검사로 이제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가 확인됐을 때 네.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했거든요. 물론 돌연 변이가 없는 분들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분들한테 사실 효과가 제일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HRD 검사라는 게 네. 다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HRD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파프 저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대상을 늘려줄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전체 난소암 환자들 중에서 이전에 이제 브라카 돌연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 한 20% 정도만 그 대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HRD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라카 유전자 말고도 조금 더 큰 범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암세포가 계속 이제 복제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네. 세포를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전 정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훨씬. 그런 경우에 이제 브라카 유전자나 이런 걸로 거기에서 이제 손상이 되는 부분을 복구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브라카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그게 그 암세포 자체가 교정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경우에 타겟해서 표적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이제 브라카 유전자만 이제 그런 복구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그 돌연 변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네. 최근 이제 알려진 연구 결과나 이런 거에서는 그거랑 그 브라카 유전자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유전자가 더 있다가 확인이 돼서요. 네. 이제 그런 범위까지를 그런 유전자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HRD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예전에는 뭐 망치로만 거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드라이버로도 되고 네, 뭘로도 맞아요. 되고 이런 거를 싹 이제 다 알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HRD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HRD 양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HRD 검사상으로 양성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의 한 50%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해서 네. 사실 조금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라서 네.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방법도 닦였고 네. 증상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최소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막 어느 한 가지 정말 효과적인 뭐 예방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양표지자 검사나 아니면은 초음파 정도로 해서 자궁이나 난소나 그 골반 쪽에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는지,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소에 혹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모양이 조금 좋지 않거나 아니면 혹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교수님 그 초음파 검사는 네.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초음파 검사가 저희가 뭐 국가 검진으로 해서 이제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계속 그렇죠, 하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권하고 있는 거는 네.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다. 뭐 난소의 혹이나 이런 게 발견된 적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지 네.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폐경을 하고 난 이후나 그때까지 이제 다른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가급적 되도록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이 초음파를 받는 게 좋다. 네. 아, 여러분 굉장히 당장 아기가 없다고 아니면 임신을 할 계획이 없으셔도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를 위해서 산부인과 특히 저희 이영주 교수님 많이들 좀 찾아주시는 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